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피해를 입은 나라 하면 사고친 당사자인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미국 부동산이나 관련 금융상품에 엮인 게 별로 없던 일본이 의외로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는데 영향을 크게 줬는데요. 흥미롭게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경제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당시 미국하고 유럽이 경제 피해가 제일 많이 컸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 투자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관련 있는 금융상품에 워낙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타격이 더 컸었죠.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애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문제라 미국 피해가 큰 건 당연한 거고 그 충격이 유럽으로 퍼지게 된 문제다 보니까 피해를 미국하고 유럽이 제일 많이 봤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크게 엮인 것도 없는 일본이 이 금융위기 충격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해요.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IMF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측정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이 2008년 금융위기에 큰 피해 국가라고 하니까 좀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 정부는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가 터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당시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시 이 문제를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 자체가 미국에서 갚을 능력도 없는 저신용자들한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이런 대출 상품에서 파생된 CDS, CDO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그렇게 유통된 상품들이 결국 부실화돼서 문제가 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일본 은행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미국 서브프라임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도 없었고요. 업무적으로도 연관된 것도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받을 일본의 경제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흘러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자산 가격 쇼크 현상으로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경기 침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이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경제에 그렇게 큰 충격이 생긴 겁니까? 네, 우선 2000년대 초에 일본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사실 1990년대 초에 부동산 시장 붕괴로 버블 경제가 무너진 이후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2001년부터는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일본이 재정 지출보다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구조개혁에 집중하게 됐고요. 재정 건전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나름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하면서 장기 불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쯤 그때였을 텐데 그때부터 일본이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 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때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장기 불황을 막 벗어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일본 시장으로 해외 자본이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나는 일본에서 10년 만에 온 돈 냄새를 해외 자본이 맡은 거죠. 2003년 당시에 7600포인트였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밀려드는 해외 자본의 유입에 힘입어서 마침내 2007년에는 18300까지 치고 올라가게 됐어요. 주가지수가 2배 훨씬 넘게 올랐네요. 그래도 아무리 큰 침체가 왔다고 해도 그 당시 2007년 GDP 기준으로 일본이 세계 2위 국가였는데 그런 나라가 10년의 침체를 보내오고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투자시장에서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지 그게 짐작은 가네요. 그쵸.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서는 일본 금융시장에 들어온 이 해외 자본들 때문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일례로 2007년 당시에 일본 전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진 보유 지분을 보면 전체 주식의 25% 정도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침체기에 5%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는 거죠. 게다가 당시 전체 주식 거래량의 거의 60% 이상을 이 해외 자본들이 거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 거죠.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돈이 말라 유동성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기존에 일본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던 해외 투자 자본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 7월 당시만 하더라도 18,200을 넘었던 니케이 지수가 2008년 10월에 돼서는 당시에 역사적인 저점으로 평가되던 7,000 밑으로까지 폭락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엔 이런 주가 하락이 또 원인이 돼서 일본의 실물 경제까지 충격받아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90년대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 내에서 주식 같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하락하고 침체를 겪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수요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2003년 이후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도 보이고 주식시장도 살아나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역시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에 발맞춰 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의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위기 충격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가진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감소해버리는 쇼크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90년대 말까지 이어지던 버블 붕괴와 침체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또 이렇게 되니까 충격은 더 컸겠죠. 딱 그거예요. 그런 경험과 기억이 영향이 컸는지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내수 경기가 순식간에 망가진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일본이 90년대 긴 침체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큰 형태로 고용 환경이 변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정적 경기 전망이 증가하면서 소비 둔화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재계약 갱신을 안 한다거나 중도 해지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증하게 됐습니다. 자르기 쉬운 사람들이니까 바로 잘라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 그게 소비 악화에 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국내 경기는 과거 침체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일본의 수출 경제에도 데미지를 가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 여기에 엔고 현상까지 겹치면서 당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에 환율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우리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엔화 가치가 올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가 미국 경제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고 일본 엔화도 미국 달러처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라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됐고요. 여기에 엔고 현상이 더 가중된 이유가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서 엔고 현상이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네. 90년대 초반에 거품 경제가 붕괴되니까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국 통화인 엔화를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투자 방식이 성행하게 됐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당시 제로금리로 금리가 낮은 엔화를 활용해서 금리가 더 높은 나라, 즉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둬가는 거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로금리에 가까운 엔화를 낮은 금리로 이자를 주고 주변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다른 신흥국에다가 투자해서 높은 금리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인데 그러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받아서 낮은 금리로 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금리 차이 하나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야 되고요. 이 말은 외환 시장에서 엔화 공급이 늘면서 엔화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 제로금리로 푼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로 많이 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엔화가 많이 풀려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에 있는 수출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나름 일본 경제가 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앞에 말한 2000년대 들어서 일본 경제가 회복 성장할 때 그때네요. 네, 바로 그때가 일본이 불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됐고요. 그렇게 엔화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에 빠져나간 자금들이 올라간 엔화 가치를 보고 다시 일본 자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당시 엔고 현상을 더더욱 부추기게 만든 거고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엔화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로 해외로 풀려나간 자금들이 오른 엔화 가치를 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엔화 수요가 늘어 엔화 가치 상승에 더 불을 지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엔화 가치까지 급등하게 되니까 그 많은 수출 기업들의 피해 규모도 더욱 커졌던 거죠. 그렇게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IMF에서는 각 국가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피해 규모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당시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3%까지 축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 환율 기준에서도 당시의 엔화 가치가 20% 이상 급등한 걸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지진, 후쿠시마. 네, 맞아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인 일본의 경제 흐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후쿠시마 사태는 당시에 일본 경제가 안 그래도 타격이 입어서 안 좋은데 원전 사고로 한 방 더 맞아서 일본의 경기 침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의 경제 규모는 축소돼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일본의 산업 생산이 1995년 수준으로 15년 이상을 후퇴하는 결과를 일본 경제가 맞게 된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던 시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안 도와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침체를 마무리 짓고 회복 흐름으로 올라서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과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